이란이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공격 훈련을 했어요.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지면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이론돔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보내야지 뚫리네. 아 저렇게 보내야지 뚫리네.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란 보기에도 서로 누가 이제 없어져야 돼. 화해하지 않는 한 빨리 이거는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해요. 미국이 지금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동 전문가 알파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중동 전문가보다도 중동 전문 기자라고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중동 전문 기자랍니다. 예. 네.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예. 저도 처음에 알파고 선생 만났을 때 그 이름 그냥 가명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본명입니다. 장식 해명이요, 사실은. 아 창식 해명? 예, 저 원래 쿠르드족인데 60년대 이제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세력이 쿠르드 사람들의 성씨를 좀 더 덜골 계통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 알파고 기자 쿠르드족이에요? 예. 오. 그래서 제 성도 덜골 형태로 덜골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강제로 창식 해명? 예. 아,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짠하네. 쿠르드족이 얼마나 비극의 역사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들 자득자업이에요. 자업자득. 예. 그리고 성씨도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왜 다시 원래대로 안 바뀌었나? 아니 원래 튀르키예 성이 없었어요. 게말 파샤가 성 제대로 만들었는데 네. 그 만들은 지 한 4년 만에 쿠르드 사람들의 성이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의해서 덜골 스타일로 다시 바뀌었고 원래 예전에는 아랍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오늘 저는 처음 알았네. 쿠르드족이시면 네. 튀르키예 정부에 대해서 감정이 미묘하시겠네. 저는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보편화되지 않고 이제 전문가들도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죠. 팩트 체크 안 하고 뿌리고 있는데 튀르키예하고 쿠르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같이 살고 있고 쿠르드 사람들은 일종의 시아파가 아닌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란에 가면 대충 말 알아듣거든요. 시아파 아닌 이란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정확한 물론 굳이 비유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 느낌인데 민족적으로 그렇게 땅떨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이란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란이 갑자기 강력하게 시아파화가 되면서 15세기에 쿠르드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좀 살려줘라. 니네들 지금 순위파 맹주국인데. 그래서 그때 쿠르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에다가 합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튀르키예는 쿠르드 사람들을 터치 안 했고 어차피 자발적으로 왔던 민족인데 그리고 이란 국경을 지켜주잖아요 대신.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쿠르드 사람들의 투르크족하고 쿠르드 사람들의 큰 문제가 없었고 항상 우호적으로 살았다가 원래 없었는데. 예,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 이제 우리는 민족 국가를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멸종당할 것 같아. 유럽이 지금 민족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투르크 민족주의를 부리다 보니까 쿠르드 사람들이 불편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 사람들이 두 개의 계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튀르키예로부터 빠지자. 근데 나머지 계파는 우리는 같은 종교인데 이 투르크 사람들은 우리는 몇백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튀르키예를 다시 한번 옛날 오스만 제국 스타일로 좀 더 종교 색채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튀르키예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민족적으로 자극시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파가 있어요. 정리하면 쿠르드족은 한쪽은 사회주의 이념 정당, 한쪽은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군부가 아니라 세속주의 튀르키예를 옛날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쿠르드 애들하고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쿠르드 애들이 있고 에르도안이 쿠르드 도시들에서는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사회주의가 있느냐에 따라 때로는 50%까지 받아요.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도 자기 내에서는 결정 못했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민족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도 민족주의가 있어서 민족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자극을 받았지만 거기로부터 사회주의에 빠져서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민족주의적인 그 우파적인 감정으로 아니네. 예. 그러면 지금 쿠르드족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이슬람을 지향하는 쿠르드족과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쿠르드족이 서로 싸워요? 가끔씩 서로 내전도 많이 심하게 했어요. 총 쏘고? 총 쓰는 것보단 서로 암살하고. 서로 암살하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사회주의자 애들이 왜냐하면 가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눈에는 친일파처럼 보이니까 얘네들 왜 튀르키예 정부랑 협력을 하냐.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좀 약간 지식인, 논평가, 교수 아니면 신학자 다 그 공산주의 정당한테는 뭐 숙종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좌파 우리하고 비슷하네.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할 때 좌파 그러니까 김대중 장군도 좌파에서 네. 시해당했거든요. 네. 그런 거네요. 근데 튀르키예도 너무 똑똑한 거 뭐냐면 이제 이 쿠르드 문제를 꺼내주고 튀르키예는 왜 그러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파적인 진영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오히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꺼내주면 살려주고 어차피 좀 약간 사회주의적인 자익 계열로 뭐라 하면 이미 걔네들의 정당이 있으니까 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가담하고 그래서 튀르키예는 오직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쿠르드 사람들을 숙정했지 종교적인 감정으로 종교적인 배경으로 야 쿠르드 사람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좀 바꿔줘야 되냐 하는 사람들을 건들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튀르키예 안에서 네. 에르도안 정부와 그럼 튀르키예 그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그쪽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겠네요. 안 좋았는데 그동안 안 좋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시리아에서는 그 사회주의자 애들의 친구들을 가지고 시리아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튀르키예 보기에는 오케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주의 계열이랑 싸우면 이스라엘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안 해도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게 HTS. 하야트 타흐리르 알 아샴. 네. 이쪽 친구들하고 지금 쿠르드족 사회주의 계열 수위 쿠르드족하고 친구예요? 아니 사이가 나빠요. 네. 이제 이 둘 그 세력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쿠르드 애들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병등 그래도 이제 여성 용병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드도 어차피 우리는 걔네들이란 대화의 창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근데 이 HDS 애들이 제일 문제이니까 걔네들이랑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아사드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있는 쿠르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쿠르드 애들 보기에는 나는 여기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념이니 뭐니 일단 이념은 둘째치고 우리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지 여기 숨을 쉴 수가 있다. 쿠르드. 쿠르드 사회주의자 애들이. 그동안 미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도 이제 이념을 둘째치고 마치 예전에 이제 빙봉 외교에서 중국이랑 손을 잡았듯이 걔네들은 손을 잡았는데 다음에 이제 그 계기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 세력이. 왜냐면 이스라엘 보기에도 거기에 그런 세력 하나 있어야지 튀르키예가 남쪽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위협하는 쿠르드족이 있어야 그렇죠. 분산시킨다. 튀르키예를. 그리고 더더욱 이 쿠르드 애들이 여기서 진짜 좋은 지역을 만들고 이제 민생도 잘 되고 애들이 너무 잘 되면 그러면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까지 야 잠깐만 우리 같은 민족 동포들이 여기서 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여기서 살기 튀르키예보다 더 좋은데 그러면 나는 왜 튀르키예 지배를 받아야 되나 하면서 그 시리아에서 탄생하는 이 쿠르드 지역이 튀르키예까지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단정히 모든 쿠르드 사람들을 학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튀르키예 안에서도 쿠르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에르도안 지지자예요. 왜냐하면 같은 종교 계열에서 왔기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이념이니 뭐니 빨리 이 애들이랑 화해를 하자. 니네들 뭘 원하냐. 자기 언어로 교육권 뭘 원해.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이 니네들은 협상해가지고 니네들은 이제 더 이상 무장 활동을 하지 마. 니네들이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거 뭐냐라고 프로세스가 시리아 내전 끝나기 직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튀르키예 정부가 갑자기 이 사회주의자 애들이랑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조만간 그 시리아 내전은 끝나겠네. 안 끝났으면 걔네들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몇 주 이후에 이제 시리아 내전은 끝났어요. 그중에 한 중의 변수가 쿠르드족이었다. 제일 큰 변수는 쿠르드족보다는 HDS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힘을 빼줬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예전에는 이 내전에서 힘을 받았던 거 어디냐면 헤즈볼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일단 하마스 다음에 헤즈볼라를 작살냈기 때문에 시리아가 더 이상 등을 좀 약간 아사드 정권의 한 축이 무너진 거죠. 예. 네. 같은 시아파 쪽.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러시아 축이 또 무너졌죠. 예. 러시아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일 친한 나라 1위 미국 2위 러시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러시아 말을 썼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왔던 유태인들이 있거든요. 거의 한 100만 가지 않았나요? 제복이 200만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소련 무너지고 나서 어마어마한 그 소비에트 계열의 주이시들이 박사님 그 이전부터 1800년대 말기부터는 쭉 내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독일이 홀로코스트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독일이 마지막에 숫자가 많을 뿐이지 제일 많이 학살한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네. 무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애들이 유태인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계통 유태인이 많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항상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좋았고, 근데 러시아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너무나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균형을 시켰어요. 시리아 너도 이스라엘 위협하지 말고 이스라엘 너도 거기서 가만히 있고 시리아로 저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의 균형을 잡아줬던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좀 약간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가 등을 대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애버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알아사드 시아파 정권이 네. 지지되는 건 한 축은 이제 시아파 이란과 네. 헤즈볼라, 네. 그 다음에 한쪽은 러시아였는데 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힘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패고 이란 패니까 이쪽이 네. 무너지고 갈 데 없으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HTS 예. 하야트 타흐리르 알 아샴 예. 이 정권에 대해서 원래 알카에다 출신이잖아요. 왜 사실은 처음엔 IS 출신이었다가 아예 출신이었다가 IS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순한 맛으로 가자 해가지고 알카이다에 갔다가 알카이다에서도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알누스라라는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또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쿠르드족 얘기했잖아요. 네. 쿠르드족을 미국이 이뻐하는 것도, 그다음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뻐하고 튀르키예가 이뻐하는 것도, 이뻐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 중에 하나가 IS잖아요. 사실은 단순히 IS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동에서 미국이 항상 이제 사우디랑 사이가 좋아요. 오케이. 근데 미국도 이스라엘도 항상 중동 안에서 피아랍권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력을 더 많이 밀어줘요. 그래야지 균형이 생기고 그래야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랍의 맹주는 사우디고. 예, 사우디이긴 한데 미국이 항상 정통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중동 지역에서 피아랍 세력을 하나 만들고 그 피아랍 세력에다가 몰빵을 해요. 예전에 이 기능을 누가 했었어요? 이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란이 이제 혁명으로 할레비 왕정 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미국한테 남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이니까 이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란 유화가 안 되지. 유화가 안 돼. 근데 쿠르드 애들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그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쿠르드 애들이 거기 있는 거는 미국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샥샥샥샥 모든 나라들을 깨부실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에서는 쿠르드 애들이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중국 안에 있는 홍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제재가 따로 있고 이라크 사람들은 마음껏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국제법상으로는 아직도 이라크의 일부예요.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그다트에 대사관 있고 쿠르드 지역에 하나의 영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독립하려고 하면 이라크 군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쿠르드 애들이 사실은 원하면 야, 우린 이라크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라크에 있는 군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라크 군한테 도와주러 올 나라들이 있어요. 튀르키예하고 이란. 쿠르드족이 이란, 네. 이라크, 이란의 그 세 개 걸쳐 사니까 네. 요 세 나라 모두 다 네. 관통하는 쿠르드 민족주의 국가가 생길까 봐. 네. 그걸 원하지 않니. 그래서 미국이 막았어. 야, 니네들 움직이지 마라. 근데 그때는 이제
쿠르드 애들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트럼프 말 안 듣고 국민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90몇 % 이제 독립이 나왔는데 근데 독립 선언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르잔이었는데 수장이 마르잔이 했던 말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 법적으로 독립 아니고 후세대들한테 이렇게 법적 테두리 하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 이거는 미국이 나를 말려도 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부터 이미 실각이 돼가지고 정권을 자기 조카하고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아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쿠르드족이 이란, 튀르키예, 이라크에 제일 광범위하게 분포해 사는데 시리아도 있고요. 시리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사실상의 자치정부 행세를 하고 있고 이라크는 못 맡고 있고 그런데 독립국가를 지향을 하게 되면 서로 왼수인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가 힘을 합쳐서 막을 거다. 이거 사실은 좀 약간 한국으로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남한이에요. 거기 있는 쿠르드 정부는 우파 계열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이라크 상대로 싸웠지만 근데 이념적으로는 우파에 가깝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북한이에요. 북한 좌파. 사회주의.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조선족이에요. 종교하고 저기 민족주의 좌파가 섞여 있고. 그리고 조선족이에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 중에서 튀르키예 역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쿠르드족이? 우리 오스만 제국 우리 역사요. 우리도 오스만 제국이 재밌네. 조선족이다. 그리고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은 고려인들이에요. 러시아 쿠르드. 왜냐하면 원래 이 쿠르드 덩어리로부터 빠진 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도 인구가 한 5대5, 6대4 시아파 수니파예요. 그거 다 이란에 있어요. 그럼 그 시아파는 또 이란에 친화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란 안에 있는 시아파 쿠르드 애들은 완전히 이란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이란 정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칠 수가 있고 마치 이제 우리 고려인들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맞아요. 제가 공부해서 알아요. 아 그럼 튀르키예가 똑같네. 튀르키예 일부가 오스만 투르크 저기. 그것도 조선족처럼 조선족들의 일부가 이제 중국을 자기 나라로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쿠르드족 인구가 대략 한 4, 5천만 되나요? 4천만 명 정도 돼요. 4천만 명 정도. 합치면. 쿠르드족이 우리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미국이 활용하고 버리고 후세인한테 학살당하고 또 협력하고 얼마나 슬픈 역사가 많잖아요. 그럼 전체 쿠르드 민족 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거는 그 교류가 없어요. 아,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좀 활발해야지 조직도 생기고 뭘 생기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 그 이전에도 로마 제국 정통을 가지고 온 나라이다 보니까 국제 정치, 지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빠삭해요. 뭐 물론 지금 우리 눈은 경제가 망한 거 아니야? 굳이 중동 국가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튀르키예하고 이란은 몇천 년에서 내려왔던 그 제국의 그 이간질 외교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튀르키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 독립운동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자기 계열이라면 게릴라들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걔네들한테 가담하고 종교주의자라면 냅두고 근데 우파 계열이라면 숙종이에요. 사라져요. 아 근데 슬프네. 주변국이 다 시리아 그 위대한 아시리아,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란 페르시아,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 그 구멍이 그 사이에서 쿠르드족이 존재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하네요. 근데 지금 박사님 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인데 민족주의라는 거는 몇천 년부터 있었고 내려왔던 거 아니고 우리는 현대화를 맞이하면서 느끼기가 시작했잖아요. 민족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현대국가. 그렇죠. 그래서 쿠르드 애들 중에서 민족주의가 있는 애가 몇 %일까? 쿠르드 애들이 왜 싸우냐면 알파고도 쿠르드 민족주의 없는 것 같은데. 저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런 민족주의 그 튀르키예 난 그거 다 사라졌어요. 그냥 I'm Korean.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 그럼 우리 쿠르드족 역사를 참 봤는데 당분간은 쿠르드족이 주요 변수로 작용을 안 한다. 그냥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 각자 근데 도생. 이미 많은 부진하다고 이미 많은 진보를 했어요. 이라크에서는 지금 거의 실질적인 독립국가지. 그 이라크 애들도 거기 가서 거주 못해. 그 중국처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라크 원래 시민이. 그 이제 서류상으로 이라크의 일부러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라크의 그 실질적인 힘이 자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이미 오랫동안부터 70년대부터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1차 걸프전대 힘을 실어줬어요. 활용을 했죠.
손을 그려가지고 예, 이라크 군한테 여기 쳐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오랫동안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페시메르게라고 하거든요. 페시메르게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즉슨 독립운동가들이 70년 때부터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왜 나라가 하필 이라크에서 먼저 생겼어요. 왜냐하면 쿠르드 사람들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살을 많이 했잖아요 후세인이. 예. 후세인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전부터? 후세인이 그냥 하이라이트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는 후세인 이전부터? 이전에도 이라크이라는 나라는 쿠르드 애들이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지금 왜 이란에서 쿠르드 독립운동 제일 미약해요? 이란에 있는 쿠르드 애들의 대다수가 가반수가 시아파이다 보니까 이란 사회란 결합은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이란이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한테는 자기 언어의 자유를 주거든요. 왜냐면 이란에 소수민족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제르바이잔계도 있어요. 아제르바이잔계도 있고 아랍 애들도 있고 말루지 애들도 있고 달리시도 있고 투르크멘도 있고 페르시아족이 딸랑 50%예요. 50%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소수민족들을 괴롭힐 여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소수민족들한테 온전해야 되는구나. 예, 온전해요. 그래서 쿠르드 독립운동이 제일 미약한 동네는 이란이에요. 다음에 튀르키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에서는 쿠르드 사람들을 쿠르드 사람이라고 해서 괴롭히진 않아요. 오스만 투르크룩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쿠르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괴롭히는 거지. 예전에 쿠르드족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너무 쿠르드주의적인 말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란보다는 나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이란 훨씬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예요. 시리아도 이라크만큼 아니지만 많이 죽이고 많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이렇게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렇게 부글부글해요. 튀르키예 얘기 갑자기 뭐 우리 민족의 일제 강점기 비극 좀 고려인도 나오고 조선족도 나오고 남북한도 나왔어요. 아니 이거 비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군사 사관학교에다가 그렇게 많은 조선인 안 받았잖아요. 너무 큰 소수를 받았어요. 튀르키예에서 그런 거 없어요. 뭐 쿠르드 사람들이 가서 군사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튀르키예는 아니 쿠르드족이다. 앞으로 우리는 쿠르드 독립군을 막으려고 했을 때 배신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튀르키예 사관학교에 오려고 하는 쿠르드 애는 튀르키예에다가 성실하니까 오는 거니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가 기관에서는 대놓고 자비를 없어요.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족인데 동화하려고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가 적대시하는 거는 그 사회주의계. 그렇죠. 물론 튀르키예는 이런 실수들 했어요. 물론 이제 에르도안이 다 그걸 불어줬어. 그래서 에르도안의 쿠르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 애들이 말해요. 야 우리도 세금 내고 니네들도 세금 내는데 왜 나의 언어로 된 방송국 없어요? 쿠르드 방송국 하나 열자. 그래서 튀르키예에 있는 그 종교 세력도 오래전부터는 튀르키예 정부에다가 야 쿠르드 애들을 위해서 방송국 하나 열자.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세속주의 정부는 아니야. 쿠르드 애들의 언어로 방송국 생기면 우리나라가 분단된다. 근데 에르도안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해줬어요? 쿠르드 말대로 방송국 열어주고 출판권을 해주고 그래서 쿠르드 말대로 책들이 이제 쓰이고 출판되고 잡지들이 나오고 라디오들 생기고 사립 아니면 공립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의 그 독립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사회주의 애들도 자치권을 얘기한 거지 독립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럼 튀르키예 안에는 쿠르드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상황이네요. 일부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선배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지금 산에 있고 튀르키예 군이랑 싸우는 게릴라들이 있는데 에르도안이 풀어줬다고 해서 애들이 바로 그럼 알겠습니다. 무기 가지고 와서 나 내릴게. 이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장 조직이랑 협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뭐 시에서는 이제 보안군으로 쓸 것인가 공무원으로 쓸 것인가. 왜냐하면 산에는 적으면 5천 명 많으면 2만 명 무장 조직이 있어요. 에르도안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에르도안이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제서야 해요. 에르도안이 그러고 보니까 또 정치력은 있네요. 쿠르드족에 대해서. 에르도안이 쿠르드족뿐만 아니고 인정할 거 인정해도 저는 에르도안에 대해서 일도 허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자로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해야 돼.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해요. 언제서 어디서 누구랑 손을 잡고 누구한테 배신을 때려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 권위주의 에르도안의 또 다른 측면이네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색깔 돼요. 에르도안이 이제 김정은처럼 총권을 막 잡다. 그거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매년 올해 누구랑 손을 잡고 누구한테 배신 때려야 되네. 왜냐하면 튀르키예 인구가 8천만 명이고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걸 이제 교체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쭉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무 늙었어요.
조만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정권을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에르도안과 함께 힘을 엄청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10년 넘게 국정원 원장을 하다가 지금 에르도안의 외교부 장관을 하는 사람. 에르도안 지금은 원래 그 사람이 에르도안 자리에 앉는 걸로 보이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근데 에르도안 그걸 원하진 않아요. 아들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 자기 세력 안에 있는 유명한 기자들을 숙청하고 있어요. 알파고 기자님. 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냥 우리 예고편 봤어요. 예고편 본 거죠? 네. 호주에서 최근에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스라엘은 또 이란의 배후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솔직히 말하자면 굳이 누구의 배후설을 찾으려면 그 사건 아니고 언론에서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유태인 핵 전문가가 의문사로 죽었거든요. 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였는가 지금 대학교 이름을 까먹는데 엄청 유명한 대학교에서 핵 전문가가 있어요. 유태인. 유태인이? 예, 그 죽었어요. 의문사라. 교수의 죽음이랑 관련된 설명들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흐지부지한 설명들이다 보니까 저 솔직히 말하자면 굳이 이란이 누구를 죽인다면 그 사람을 죽이지. 이란의 핵과학자가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스라엘의 핵과학자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은 게 유태인. 유태인 주이씨. 예. 미국에.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왜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란이 굳이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네. 이렇게 일반인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란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그런 좀 약간 그나마 좀 유태인 인구가 있는 나라들에서 일들이 있었는데 네. 단순히 이렇게 바닷가에서 노는 애들을 이란이 사주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일반인을 죽으면서 복수가 해당 안 돼요. 좀 약간 고위급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란의 복수인데. 그러면 지금 하버드의 주이씨. 네. 유태인 고급 핵과학자 그 사망에 이란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지금 근데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 언급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약해 보이잖아요. 아 이스라엘 왜 언급 안 해요? 제가 이거 왜 의심이 들었냐면 제가 연락을 주고받고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있겠죠. 시아파 애들도 예멘 애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우파 친구들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네. 기자이니까 정보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교수가 죽을 때 글이 떨어졌어요. 사진 등등등 이거는 이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방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가 그 포스팅을 없애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뭐지? 안 죽었나? 왜 사라졌지? 이 포스팅이? 그래서 인터넷에 봤는데 죽은 거 맞는데 좀 약간 설명이 좀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란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이 정도 사람을 죽이지. 그러니까 호주 같은 그런 거가 아니다. 네. 이란이 이런 것들이 해요. 예전 아르헨티나에서도 무슨 좀 약간 유대교 사원 같은 거에다가 공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헤즈볼라 했다고 했는데 헤즈볼라 그걸 혼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정보력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이란한테 정보를 받았을 텐데. 한다면 무슨 좀 상징적인 건물이 테러 당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이 테러 당해야 되는데 그래 크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 기자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올해 폭격 사태, 이란 핵시설 이스라엘을 폭격했죠. 네. 미국도 한번 했고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입구를 열었다. 미국이 마무리하려고 한 거지. 미국이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둘이 치고받고 계속 싸웠을 가니까 거예요. 한 번 더 때리고 그냥 끝내려고. 네. 빨리 끝내려고. 네. 그랬더니 지금 이란이 최근에 테헤란, 이스파한, 마샤드 이런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공격 훈련을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이거 이유가 지금 자기들이 미사일 공격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진짜 내일 모레 전쟁이 터지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습하기도 하고. 지금 지난번에 이란이 체면을 구겼잖아요. 완전히 의도 터지고 주요 군 지휘관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핀포인트 방식으로 제거당하고 이란이 그렇게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예요? 원래 성격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란이 얼마나 당했는지를 잘 묘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했는지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별로 안 당했다는 신용을 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라마트간이라든가 수많은 좀 약간 주요 도시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사람이 잘 안 죽었어.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리는 거는 이라크가 시작시켰어요. 이라크가 이제 사담 후세인이 자기 정권이 이제 나는 고립당했는데 미국 나를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커드 미사일 쐈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그러면 비주류들이랑 연대를 하고 생존해야 되는데 비주류들한테 자신을 보여주려면 이스라엘 데려야 돼요. 그래서
스쿠트 비자를 샀어요. 미얀마 대사관이 아마 그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기억나. 나는 예. 80년대 말이었어요. 예. 하여튼 이제 그 계기로 이스라엘이 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누가 집을 지으면 쉘터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법이 있어요. 쉘터하우스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병지에다가 1층짜리 집을 지으셔도 쉘터하우스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시골 같은 진짜 시골에 가서 1층짜리 집을 정부에다가 집으로 등록을 시키려면 그 군청에서 와요. 예. 쉘터하우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많이 때렸고 근데 쉘터하우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털 안 죽을 뿐이지 이스라엘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이론돔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첫날 이란이 몇백 미사일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몇십 개만 떨어졌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란이 보내는 그 미사일들의 숫자가 줄였어요. 왜냐하면 보낼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한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보내지 뚫리네. 아 저렇게 보내지 뚫리네. 그리고 그동안 이란도 나름 이제 정보전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군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의 군 기지들이 있는지 다 알아봤었어요. 그거 위주로 때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얻어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한테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이란이 의도 터지고 이스라엘은 쏴봤는데 다 요격당하고 지금 이렇게 인식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 영상들 그 현장에 가서 지지하는 네. 이제 중동 사람이라면 변파가 있겠지만 따치웰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유럽에 있는 유럽 기자들의 인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올리는 인스타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지지하고 싶으면 여기 찍지 마라라고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이 막아요. 오직 아파트들만 보여줘라. 이란이 어떻게 와서 우리 시민들을 죽였는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병원이 있어요. 병원도 공격받아. 봐봐 이란이 이렇게 공격 때렸어요. 근데 그 병원 옆에다가 이스라엘 군사기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마라.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때린 건데 사실은.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병원을 때리는 것도 죄예요. 뭐 옆에다가 군사기지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거 아닌데 네.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 언론을 나름 좀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오직 그 기자들의 그 개개인의 인스타들을 확인하시면서 매일매일 올리는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름 피해를 많이 받았고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란 보기에도 서로 이제 터널로 들어갔어요. 누가 이제 없어져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예, 화해하지 않는 한. 화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화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이라는 지역은 동양이랑 달라요. 워낙 극적이에요. 예. 아메드 에샤라 한 5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장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했잖아요.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죽음, 미국에게 죽음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중동이 이런 동네예요. 이거는 진짜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한반도 중심으로 중동으로 보니까 텔레비에 나온 몇 명 중동 전문가 말고는 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이란 동네는 모든 동맹들, 모든 악헌정 아니면 좀 약간 동맹 광정 하루에 이틀에 이런 동네예요. 중동은. 그게 왜 가능해요? 명분이 없어요? 이슬람 문화의 어떤 명분이라 이런 게 안 중요해요? 그것보다는 2차 대전 이후로부터 동네가 제대로 된 시스템 위에다가 수립되진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 예.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아니 동양은 2차 대전 이후로부터 균형이 제대로 안 쳤어요. 오케이. 중국 공산주의지만 또 러시아랑 좀 살짝 지내라. 민족 국가의 역사도 길고요. 예. 그리고 일본 너 미국이란 동맹국 해라. 이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판에서는 한 나라가 안 변해요. 근데 중동에서는 나라들의 족보가 없어요. 시리아이란 나라가 있었나요? 이라크이란 나라가 역사에 있어요? 이라크는 그냥 오스만 제국에 있는 세 개의 도의 합친 지역이에요. 그렇죠. 영국하고 프랑스를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프랑스 안 오니까 야 그러면 중동 서부 지역 너한테 줄게. 이라크를 본인이 먹었고 시리아를 프랑스한테 주니까 생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와 관계없이 그냥 만들어지니까 원 뿌리로 가면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족보가 없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힘을 쟁탈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이란이
지난번 공격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일방적으로 얻어터진 게 아니고 나름 상당한 데이터를 축적을 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일에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한 리필이에요. 미국한테 무기 주라고 하면 미국이 돈을 안 따져요. 미국이 매년 전쟁 이전에도 그러는데 매년 몇십조 정도 돈이 이스라엘에 가요. 이스라엘이 한국에서 너무나 이제 자주 국방으로 보장이 되는데 자주 국방 아니에요. 미국이 없으면 그럼요. 미국이 탄약 주자는 바로 끝나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미국에 너무 최신 기술 무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약점이 뭐냐면 지정학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길쭉하고 작아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근데 이란이 너무 커요, 땅이. 그렇죠. 인구도 8천 명이에요. 거의 1억이에요. 거의 1억 갖고 9천만 명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전쟁이 쭉 이어가면 오케이. 이란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땅에다가 이란이 열심히 미사일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유턴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농업 국가도 아니에요. IT 금융 국가잖아요. 특히 저는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 유튜브에도 말하는데 라마트간을 이란이 제대로 때렸거든요. 라마트간이라는 거는 거의 여의도 같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피해를 받고 저 그걸 보고 미국이 이제 개입할 때가 됐는데 하고 며칠 이후에 미국이 때려가지고 마무리됐어요. 아, 이란이 선을 넘으니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그 핵심을 그걸 이제 때리기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파고 기자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할 때 네. 인구가 100만도 안 됐거든요. 네. 몇십만이었거든요. 네. 지금 1000만이더라고요. 전문인은 알리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랍인들을 수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방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어디를 때려도 대규모 피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이번에 만일에 붙으면 철저하게 복수하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데 이란이 복수보다는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스토리를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란도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을 없앨 나라는 주변 나라 말고는 없어요. 튀르키예가 붙어야 되거나 시리아가 붙어야 되거나 이집트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군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아, 이란하고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있으니까.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이란도 그걸 알아요. 이란이 애들아 내가 니네들이 없앨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뺐다. 이걸 만들려고 하고 이스라엘도 이란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하고 자익계열 사람들 한테는 아니면 세속주의자 사람들한테는 야야야 이제 이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힘을 뺐다. 양쪽 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의 힘을 좀 빼주고 네. 이스라엘은 이란의 힘을 빼서 세속주의자들이 하메네이 정권 무너뜨리는 요 정도만 이 목표다. 다 서로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힘이 빠지게 되면 튀르키예가 안 올 보장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둘이 주고받고 싸우기가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엔 동맹국이었는데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튀르키예에서 훈련 받았어요.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위험하죠. 시리아에서 이익이 충돌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시리아에서 이익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외교 방향이 시간 흘러가면서 너무 좀 약간 강경화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건국을 마무리시키자였는데 지금은 어차피 미국이 무한 리필이니까 주변 국가들의 인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미국 우리 뒤에 있어. 예를 들면 옛날 이스라엘이었으면 예를 들면 골다 메일 그 6.1 전쟁을 이겼던 그 여성 총리 시절이었어도 그분이 예를 들면 시리아가 이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튀르키예랑 연락해가지고 이웃 국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는 튀르키예를 무시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요. 근데 튀르키예도 야 시리아에서 정권을 교체시킨 거는 나야. 내가 이 용병들 무장 조직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보급을 하지 않았으면 아사드 정권 무너지겠어? 그래서 시리아에서 형이 나야. 너 뭐 하려면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스라엘도 아니야. 나 시리아의 남부 지역을 내가 알아서 먹겠다. 원래 군사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뭐 드루즈족 학살 이걸로 지금 이스라엘이 HTS 정권하고 충돌하고 그랬죠.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아사드 정권 말기에는 드루즈파 애들 중에서 지도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꼬셔가지고 미리미리 무기들을 다 보급해가지고 이미 몇천 명 사람한테는 월급을 내고 있어요. 드루즈는 시리아 남부에 있는 기독교족
아랍 민족으로서 기독교.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그 마론파이고 누르주는 이슬람교에서 이단 판단을 받았다는 이슬람의 이단인데 그 시리아에서 아주 미워하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리아를 프랑스로부터 독립시켜준 애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누르즈 애들이었어요. 프랑스 애들이 왔는데 네. 시아파 있고 순니파 있고 쿠르드 애들이 있는데도 누르즈 애들이 먼저 나와서 프랑스 애들 나가라 해가지고 누르즈 애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나머지 시리아 아랍 애들도 붙어서 프랑스를 쫓아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누르즈 애들은 아사드 정권 때 아사드 정권이 협력했던 세력이에요. 지금 아흐메드 아샤라의 세력 입장에서는 기독교 괜찮아 어차피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슬람의 이단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슬람의 이단은 기독교보다 더 미워하죠. 기독교는 어차피 다른 종교예요. 네. 우리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걔네들은 이슬람 안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시아파든 누르즈파이든 꼴보기 싫어요. 그런 강령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리아를 통치하는 HTS는 순위파고 네. 순위파 입장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는 그냥 이웃집이고 그다음에 드루즈나 시아파는 배신자고. 네. 이렇게 보는군요. 근데 걔네들 그냥 단순히 순위파라고 하시면 좀 아닌 것 같은 걔네들은 극단적인 순위파들이에요. HTS도 아주 악랄하다면서요. 네. HTS는 한국에서 자꾸 이제 좋게 보는데, 시아파를 네. 누르즈파를 죽인다는 걸로 기사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순진한 순위파도 죽여요. 그건 언론 안 나와요. 순위파도 죽여요. 엄청 많이 죽여요. 말을 안 듣는 순위파 니네들이 그때 아사드 정권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그 순진 순위파이지 네. 순위파는 순진하면 안 돼 하고 없애버려요. 일종의 원리주의 순위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IS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제 IS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치킨 가게에 이름을 빌려서 지방에 가서 치킨 가게를 차렸어요. 네. 근데 너무 잘 됐어요. 네. 굳이 나는 이 치킨 브랜드를 거기다 걸어야 돼? 그러면 나는 내 이름을 넣을 거야. 알파고 치킨. 네. 자, 그러면 치킨 브랜드 입장에서는 야, 너 나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서 떴는데 뭐야? 니네들 나한테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난 지방에서 열심히 뛰었어. 이런 싸움이지 무슨 내용이 달라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네 그러니까. 그렇죠. IS하고. 물론 아흐메드 샤라는 편했어요. 그 인물 한 명이 아주 실리주의적인 사람이니까 편했는데 큰 사람.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편해요. 네. 지금 이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화약고가 헤즈볼라예요? 지금 이란이 헤즈볼라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급 끊겼어요. 시아파의 초승달 뭐냐 네.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그다음 예멘의 후티, 네. 그다음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시아파 파타입. 민병대. 네. 요 맹주가 이란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승달 사라지는 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아사드 무너졌지. 네. 그다음에 하마스는 시아파지만 어쨌든 순위파인데 사이가 좋았고. 그다음에 후티도 지금 힘들고 헤즈볼라는 거의 괴멸이에요. 거의 괴멸 아니에요. 걔네들이 괴멸 될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질 수가 있지 괴멸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레바논에서 가타이프라는 기독교 무장 단체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조직들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원하는 거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체이지 정치적인 활동을 어떻게 막아요? 지금도 레바논 내각에서 2명 장관이 있어요. 헤즈볼라 출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이란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을 자극을 해봤자 이란이 거기에다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레바논 내부예요. 지금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거의 100만 명 넘는 레바논 시아파 사람들이 있어요. 레바논 인구의 한 30%는 헤즈볼라 지지죠. 30% 실질적인 지지하고 간섭적인 지지가 있어요. 네. 지금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들은 두 가지 계파예요. 하나는 아말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하나는 이제 헤즈볼라. 근데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아파 애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랑 국경에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제 말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국방부에서 고위급 간부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헤즈볼라를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가서 쓸데없이 레바논에 있다 보니까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원래 예전에는 레바논 안에 시아파 사람들의 말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시아파 애들끼리도 이제 무장 단체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랑 군이랑 싸우고 이스라엘 빠지니까 이스라엘을 격퇴시키는 유일한 세력 아니에요? 해가지고 헤즈볼라가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즈볼라 레바논 안에 있는 시아파이들은 기본이고 반 이스라엘 감정이 있는 무슬림 순니파 기독교 누르즈 애들 중에서도
간섭적으로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 해체는 가능하다고 하도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헤즈볼라가 일단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하마스와는 다르다. 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무장 해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레바논은 다른 나라이고 이미 시리아도 빠진 상황이니까 보급을 끊기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는 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 정도만 제거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다. 박사님 지금 레바논이란 나라를 우리가 나라라고 하지만 레바논이란 나라가 없어요. 다 쪼개져 있죠. 제가 레바논에 갔는데 네. 동네마다 예를 들면 여기 역삼동이잖아요. 네. 역삼동 주변에 이렇게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베리케이트들이 있고 무장 단체들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면 여기는 무슨 기독교 정파야 무슨 하부 정파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정파별로 정교도 아니에요. 정파별로 기독교도 한 세력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또 분할돼 있고. 아 그렇죠. 마론파 있고 정교회가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고 또 걔네들도 자기 사회에서 불리고 무슬림들도 순니파, 시아파 자기 내에서 순니파 자기 내에서 이렇게 다 자기 영병들 있고 다 동네를 이렇게 지켜요. 이거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중동 사태에서 이란 이스라엘 조만간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미국 이란이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항상 이 전쟁을 연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보기엔 이거 연기되면 될수록 자기한테 유리하진 않아요. 빨리 이거는 승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 플로리다 갈 거예요. 나타냐후 총리는. 왜냐하면 이란이 더 힘 비축하기 전에. 시간이 지금 이란한테 유리해요. 왜요? 이란이 데이터 미사일 쌓으면 되잖아요. 그다음 우라늄 농축도 계속하고. 예. 시간이 이란한테 유리해요. 그럼 도발하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도발하겠네요.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그걸 또 몰라. 이번에는 이란이 먼저 도발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받으면 이스라엘 내일 때릴 것 같아. 이 정보를 받으면 지가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당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란에서 어떤 분위기냐면 이란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임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이랑 나 열심히 협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렸죠. 와서 나를 때렸어. 네, 맞아요. 나 무슨 잘못이야. 미국도 협상 뭐 시간 준다 그러니까 바로 때렸죠. 예. 트럼프가.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 다 먼저 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오늘일지 내릴지 모르네요. 근데 이스라엘이 두 번 때릴 때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못 때려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고갈됐고 다시 한번 미국에서 무기들이 와야 되잖아요. 미국 승인 없이 시작하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타냐후 정부가 실각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고 그러다가 눈을 깜짝 사이는 사이에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다시 지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 홍해에서 지중해를 연결했어요. 이 러시아가 그 사이에. 예. 아시다시피 수단에서 내전이 있잖아요. 예. 급속 지원군이라는 용병 애들이 이제 중앙 정부랑 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비아도 지금 동부 정부하고 서부 정부가 있어요. 예. 수단에 있는 애들이 이미 바닷가에 자기 땅이 있고 이렇게 쭉 싸우다가 리비아 국경까지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둘 다 러시아랑 사이가 좋은데 러시아가 홍해하고 지금 이 지중해를 연결시켜 놨어요. 예. 지금 러시아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1군하고 2군으로 싸우잖아요. 예. 아직 1군으로 안 보냈어요. 저는 산페테르스부르크하고 모스크바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전혀 전쟁의 느낌이 안 난대요. 거기서. 그냥 나이가 되는 모스크바 젊은이를 데리고 간 거지 완전히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모든 애들을 모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 가고 나면 북한 애들이 가요. 그래서 러시아는 혹시나 모르니까 내일 모레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1군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골치가 아파요. 이 사이에는 나타냐후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미국도 골치 아프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때문에도 골치 아프죠. 열란 때문에도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제 다른 중국 때문에도 골치 아프죠. 대만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그렇지 중국 때문이란 말이죠. 대만 때문이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네. 전공 중에 전공. 튀르키예 내정 나왔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케밥 하나 요만한 게 10,000원? 정말 이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대도시가 그런 거고 예. 이제 좀 약간 자리세 아니면 수입품이 필요한 것들이 다 비싸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리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지방에 가시면 지방에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양소 염소를 가지고 우유 만들고 그런 것들은 싸요. 지방에 가시면.
대도시에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에르도안 때문이에요. 에르도안 때문에? 왜냐면 자꾸 지금 자기 공무원들하고 이제 은퇴하는 분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경제 정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야지 정부가 자기 공무원들한테 주는 실질적인 돈을 줄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럼 에르도안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대놓고 방치했어요. 원래 금리를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이 덜할 텐데 네. 또 이상한 논리로 금리는 이스탄불법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낮게 잡았단 말이죠. 더 심각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약간 나아졌을 뿐이지 악화는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뭐 보면은 뭐 3년 전보다 뭐 반값은 5배, 뭐 10배, 뭐 밥값이 5배. 이건 에르도안의 경제 정책 때문에 다 일어날 일이. 에르도안이 지금 숙정을 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한국에서도 정부가 대기업 2명 대기업을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대기업들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에르도안은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계를 탄압하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가를 때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기업가들도 언젠가 나한테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튀르키예로부터 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튀르키예에서 빠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에르도안의 인플레이션 정책.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경제정책 실패가 제일 크다 이거죠? 의도적인 것도 있고 불가피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을 잡아야 돼요. 야당 지지 기반을? 네. 근데 나는 이 대기업을 죽이면 나머지 대기업들 잠깐만 내일 모레 나를 때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자본, 자기 기술, 자기 공장을 튀르키예에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를 탄압하니까. 네. 그런데 중산층도 정부가 운영하는 값싼 식당 배급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네. 거기에 줄을 서는 게 그것도 사실이에요? 중산층까지? 일부가 맞아요. 그 정도예요? 네, 에르도안이 이거 지금 너무 문제이니까 일부러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고기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싸게 사가지고 국민한테 너무 싸게 뿌리려고 해. 안 그러면 국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에르도안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국민이 일어나는 거. 자, 경제 진짜 그리스까지 장보기 갈 정도로 엉망이고. 아니 동부 지역에서는 이란에 가요. 동부도 이란으로 가요? 그 그리스만 나오길래. 동부에서 이란에 가요. 이란이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네. 유일하게 러시아하고 중국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아직도 그 장인들 그 수재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물가 너무 싸요. 수공업자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란에서 물가가 사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동부 지역도 이란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요. 보따리 장사가 너무 심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사요. 이란에서 테헤란에 가시고 거기 진짜 비싼 뭐 별 5짜리 호텔에 가시고 1층에서 커피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케이크 하나 드리면서 드시면 한 5,000원, 6,000원 낼까 말까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뭐 3만 원 더 하죠. 왜냐면 저는 얼마 전에 한 호텔에서 아메리카노 마셨는데 16,000원 냈습니다. 커피만 먹었는데. 예. 그 비싼 호텔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1층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16,000원인가 14,000원 냈어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지금 또 이란으로 장보러 가고 그리스로 장보러 가고 그것도 몇 시간씩 뭐 5시간짜리 그 관광버스 프로그램도 있대요. 바리바리 써갖고 오더라고요. 박사님 관광버스는 너무 좀 약간 자극적이니까 나온 건데 제 얘기는 매일매일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란에 아침에 들어가요. 물건을 많이 자기 차에다가 실컷 넣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튀르키예에서 팔아요. 그리스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고급 물품들이 그리스에 있으니까 왜냐면 이란이 또 경제 제재 받으니까 나이키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디다스 없을 거 아니에요. 제 보기엔 제가 말하는 거 더 자극적인 거예요. 얼마나 이제 저급하다면 국민이 아침 일찍 작은 트러크들이 있잖아요. 다마스 같은 거 그걸 타고 이란에 가요. 물건을 받아서 다시 튀르키예에 와서 시장에서 뿌려요. 그럼 사람들 불만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불만이 옛날보다 훨씬 올라갔다는 거 맞는데 근데 동시에 이제 튀르키예 외교적인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란 직업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이 참아요. 북한이랑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우리는 오직 북한 사람들이 외부랑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보기에는 중동 사람들 비슷해요. 에르도안이 선전을 제대로 해요. 애들아 나 지금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는데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통해요? 왜 안 통해요? 통하니까 이때까지 온 거죠. 튀르키예 갈 생각 없나 보네 알파고 기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튀르키예에 대한 저는 원래 독재는 다 싫어해요. 네. 누구든. 근데 튀르키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에르도안을 보니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한다? 맞아요? 거의요. 사법부를 어떻게 통제해요? 2017년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고. 선배님 지금 한국은 너무나 그냥 좌파 우파 진보 보수잖아요. 튀르키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튀르키예에서 세력들이 있어요. 세속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쿠르드 애들 이렇게 좀 약간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이제 입법부에서 경찰에서 군부에서 자기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이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하는 강력한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어왔어요. 케말 파샤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일종의 파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파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입법부에서 힘이 없었어요. 그걸 좀 약간 하려고 국민 투표도 하고 법을 바꿨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 말을 듣잖아요. 근데 2016년에 그 쿠데타 시도 사건으로 자기 말 안 듣는 2,000명 판사를 없애버렸어요. 판사를 없앴다고요? 네, 다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지 얼마 안 된 자기 정당 애들을 검사 판사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도 볶차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막판에 와서 그 우파 세력이 있어요. 그 돌골 개통 우리는 동일하지 이런 세력 하나 있거든요. 트루크 원래 돌골에서 나오는 네. 네. 또 그런 라인 하나 있어요. 네. 걔네들이랑 손 잡았어요. 원래 걔네들이랑 사이가 나빴어요.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쿠르드 세력이랑 합의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싫은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에르도안이 잠시 그 쿠르드 협상 프로세스를 중단시킨 거예요. 걔네들을 끌어당기려고. 그 걔네들의 라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르도안이 사법부, 입법부도 정치뿐만 아니라 모두 통제하는 그런 왕권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파벌들을? 본인이 그 정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넘기려고 해요. 지금 캄보디아도 훈센 38년 해먹다가 네. 훈 마네트한테 넘어가면서 흔들리거든요. 네. 그럼 에르도안 아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지지 기반이? 캄보디아가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훈센 아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인가? 그거 졸업했잖아요. 예. 에르도안 아들이 튀르키예에서 붕괴 대상이에요. 어떤 붕괴 대상이냐면 튀르키예에서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에르도안 아들 이름이 빌랄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도 좋은 고등학교에다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인가 좋은 대학교로 졸업을 했지만 네. 예전에 에르도안하고 아들 사이에 그 비리 녹음들이 녹취록들이 비리? 예, 그거 다 언론에 동로됐는데 거기서 너무 바보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이런 속담 생겼어요. 내가 빌랄에게 설명하듯이 너한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 바보 같은 애한테 하듯이 설명해 줄게. 네. 솔직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력으로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에다가 좋은 대학교인데 그 녹취록들에서 그렇게 안 보였어요. 바보처럼.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의 정당이 이 시스템이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르도안도 정당이죠. 자기 정당이 있어요. 네. 정당 안에 있는 간부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를 원하지 에르도안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을 좋아하지 에르도안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예. 이득권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르도안 정당이 원하는 거 뭐냐면 카카 너는 굳이 진짜 너의 가족한테 넘기고 싶다. 그럼 아싸리 사위한테 넘겨줘. 사위가 그 드론들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사위는 좀 똑똑해. MIT 출신이에요. 애도. 예. 근데 에르도안이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들한테 넘어가야 돼요. 공권적이구나. 예. 근데 굳이 지금 누구한테 힘이 있느냐 에르도안과 함께. 제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국정원 원장을 하고 지금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자, 캄보디아에서는 훈센이 에르도안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만들었던 이 외교부 장관처럼 카리스마틱한 사람을 만들진 않았어요. 캄보디아는 오직 훈센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에르도안이 그 힘을 유지하려고 자기와 비슷하게 또 카리스마틱한 리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르도안은 그러면 어쨌든 아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지지 기반은 카리스마는 없고. 이제 그걸 하려고 자꾸 여기저기 이제 집회 아니면 자리를 만들고 아들한테 연설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에르도안처럼 야
국민 여러분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오라고 하면 에르도안의 지지 기반에 있는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오듯이 아들이 부를 때 밖에 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 왜 튀르키예에 있는 세속주의자들 개말 파샤의 그 지지자들이 왜 에르도안을 무서워했어요? 에르도안이 애들아 길거리에 나와라 하면 몇백 명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지지 기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서워서 에르도안한테 그동안 뭘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근데 지금 보니까 반대파도 있나 봐요. 그 이스탄불 시장. 반대파 항상 있어요. 반대파는 없앨 수가 없어요. 튀르키예는 8천만 명인데. 그 이스탄불 시장 그 체포 이후에 지금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 인사죠. 이 사람이 도전 세력이 돼요?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당에서도 수박들이 있어가지고 사그러졌어요. 지금 보세요. 너무나 이상한 이유로 이스탄불 시장이 감옥에 들어갔죠.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명분인데 근데 그 정당의 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스탄불 시장이 밖에 나갈 때까지 우리는 길거리에 있겠다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길거리에 있을 생각이었는데 당 대표는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반대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제 해산하셔도 돼요 하고 반대 시위가 없어졌어요. 그 정당 안에 에르도안의 수박들 많아요. 한국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저항 문화가 없어요? 저항 문화가 있는데 앞에서 누가 그걸 끌어당겨야 돼요. 네. 근데 에르도안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매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매수가 안 되고 매수 당하면 그냥 그걸로 시체예요. 그날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화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정도로 에르도안이 얼마나 큰 유혹을 했길래. 그러면 현재 에르도안의 저항 세력은 없다. 저한 생각이 1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그건 이제 딜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젠지 세대 젊은 세대가 문제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잖아요. 네. 보니까 지난해 한 해 4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튀르키예를 떠났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게 변수가 안 돼요?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알파고처럼. 저는 그 일찍. 저는 좀 약간 나간 거 아니고 야 일로 와. 너 오면 감옥에다가 집어넣을게. 나도 이 케이스고. 그러니까 안에서의 변혁보다는 체념하고 떠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 보기엔 나는 싸워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에르도안한테 매수당하고 그러는데 이스탄불 시장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에르도안이랑 합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 시장 보기에는 이미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이미 얼마 전 대선에서 에르도안의 딸랑이 이겼는데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 에르도안은 뭘 해도 딜 안 받았어요. 각각 그냥 다음 대선에서 보지요 뭐. 이거였기 때문에 에르도안 그래 알았어 감옥 들어가 이놈아.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튀르키예 경제 심각해요. 초법적인 에르도안의 독재 체제 이것도 선을 넘었어요. 그래도 튀르키예의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근데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북한처럼 수용사들 아직 없어요. 에르도안이 너무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전력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내려왔던 노하우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독재를 너무 똑똑하게 하니까 그거 제대로 국민의 그 저항이 직전에서 죽어요. 그래서 선을 넘었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너무 똑똑하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 튀르키예 민주주의적 성숙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선배님 이 민주주의라는 거 뭐냐면 자기 이익이 안 맞을 때도 그걸 존중하는 거는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그거 없어요. 나만 가지고 가면 민주주의 망해도 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이익이 해소됐을 때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건 민주주의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탄불 시장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걸 보는 정치인들이 이거는 좋은 계기다. 우리는 무조건 시위하자 했어야 되는데 에르도안이 그 사람들이 거절하기 힘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차피 대선 때는 나올 사람들도 아니고 왜냐면 대선에 나올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몇백억 주면 충분히 배신 때릴 만한 해요. 왜냐면 무슨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정치인인데 내가 여기서 에르도안을 맞서봤자 나는 뭘 얻을 거예요. 뭐 앞으로 장관? 아니면 예전에 누구누구였더라 우리 시위했을 때 앞에 계셨어? 근데 에르도안이 몇백을 줘요. 몇백억을 줘요. 괜찮은데? 에르도안이 아주 똑똑한 노화가 있는 독재자예요. 우리 동양에 있는 독재자들이랑 달라요. 예, 튀르키예 이모 좀 알아봤고요. 지금 튀르키예 이슬람 세속국가죠. 1초 다부제 유지돼요? 불법이에요, 그거.
아, 튀르키예는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는 일부 다처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 할아버지가 일부 다처제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둘째 할머니랑 결혼하셨고 저희 이모가 7명이에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막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째 부인에 있었던 딸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부인이 몇 명이셨어요? 2명. 2명. 네, 그래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저는 첫째 부인으로부터 나왔던 딸로 저 외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아니고. 그러면 언제 1차 다부제가 금지됐어요? 개말파샤. 개말파샤 때. 개말파샤 때 모든 거 싹쓸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이모들이 그리고 외삼촌이 다 제 친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내일 모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이 내려가려면 부인 밑에 있는 자식으로 보여야지 재산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적을 다 바꾸구나. 이제 엄마로서 호적이 제 친할머니고 네. 아빠는 뭐 어차피 같은 아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튀르키예는 지금 이슬람 세속 국가 완전히. 튀르키예 헌법에는 튀르키예 국교가 안 나와 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헌법 종교가 공급이 없어요. 국교가 없구나. 네, 튀르키예 국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히잡 안 써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우디에서도 법이 없어요. 아세요? 히잡 법이 없다는 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근데 사우디는 이란보다도 히잡 착용률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도 금지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금지였는데 히잡 착용이 법으로 돼 있진 않아요. 사우디에서. 근데 왜 히잡 쓰고 다녀요? 그럼 코란에 써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걸 보고 쓰는 거예요. 법보다 코란이 더 위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히잡을 무조건 법 때문에 쓴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제 엄마가 어렸을 때 사실 좀 약간 자위계열 운동을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제 남동생이 태어날 때 좀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좀 엄마의 종교심이 올라갔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는 시기로부터 히잡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회주의계열 운동가였는데. 그래서 좀 약간 페미니즘 뭐 히잡 그런 거 없었는데 예. 근데 이제 자식이 태어날 때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히잡 썼어요. 엄마한테 누가 히잡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집안 자체도 히잡을 안 썼고. 네, 아빠가 엄마를 결혼했을 때 엄마는 히잡 안 쓴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사진들이 있어요. 그럼 케말 파샤가 쿠데타로 왕정을 뒤집었잖아요. 네. 그래도 저항이 다 하시면 안 돼요.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아니 저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오,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튀르키예인들 아니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튀르키예인들이 보시니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군부 쿠데타인데 그 혁명이었죠. 네. 근데 그래도 그 긴 역사를 어떻게 뒤집었어요? 저항이 없었어요? 우리 좀 단발력인데.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인데 일단은 네. 오스만 제국이 마흐무드 이사이라는 술탄부터는 개혁을 하고 있어요. 네. 마흐무드 이사이가 처음에는 서양식 바지를 입었을 때 신학자들은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겠네. 이렇게 서양식 바지 엉덩이 라인이 보이는 남자 뒤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냐고. 이거는 칼리프인데 우리 칼리프 뒤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엉덩이 보이잖아요. 칼리프는 이제 이슬람의 종교, 정치, 세속의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마흐무드 2세는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1820년대에 있었던 술탄이에요.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가 개혁하고 있어요. 이미 개혁을 하고 있었구나. 서구식. 개말 파샤가 마지막으로 남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 누구도 좀 약간 손대기에 이제 좀 약간 용기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글자, 아랍 글자인데 라틴 글자로 바꾸는 거. 네. 이미 오스만 제국 그 개말 파샤 이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신 정변이 일어났다. 네. 젊은 군인들 정권 잡았다. 그분들이 이미 거론했어요. 국회에서. 야, 우리는 글자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라틴 글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개말 파샤가 그걸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개혁의 바람이 있었고 개말 파샤는 그 바람을 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심했고 예전에 오스만 제국 술탄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정했듯이 개말 파샤도 숙정했어요. 그럼 지금 다시 에르도안이 조금 이슬람 신정국가로 가려는 흐름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자꾸 서양 언론을 우리 또 내피셜로 가대평가하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튀르키예를 신정국가로 만든 거를 막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막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에서는 에르도안이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에르도안은 누구도 말을 들을 사람 아니에요. 독재 못하니까. 네. 에르도안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슬람 느낌이 나는 권위주의적인 나라예요. 절대로 이슬람 신정 체제를 원하진 않아요. 에르도안이.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는 네. 일부 일체 1차 다부제는 불법. 네. 히잡 안 써.
히잡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유. 자유예요. 네. 그 미니스커트, 비키니 맘대로. 누드 비치 있어요. 누드 비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국가 아니라니까요. 헌법에 이슬람이 아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뒤집어 얘기하면 이란은요. 히잡 안 쓰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이란이 많이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이란이 국민이 뭘 요구할 때는 안 해줘요. 네. 그걸 단합을 해요. 단합하고 난 다음에 잠잘 때는 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란도 그 제국의 노하우가 있어요. 내가 지는 모습은 싫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걸 해주면 그러면 걔네들이 다 뭘 원하면 시위하겠네. 시위할 용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진짜 국민을 자극시키네. 이러다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잠자날 때는 좀 풀어주자. 그러면은 왜 히잡 착용 때문에 그 한 여성분이 마사 아미니를 말씀하신 건데 박사님 그 사건이 진짜 좀 약간 의문이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또 이란에 있는 컨택 포인트들도 있잖아요. 제 고향이 이란의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시아파 고향이고 저는 유일한 순니파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시아파 애들 사이에는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형이 이제 자기 아빠가 신학자이다 보니까 유학을 이란에서 해가지고 이란에서 이제 내 학원으로 다 졸업해서 튀르키예에서 이란어학과 교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란에 갔는데 이란에서 찍었던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 이란에 있는 도서 박람회에서 뭐 즐거웠다. 근데 사진에 있는 그 어느 여자도 히잡을 안 써요. 안 써요? 그 당시 아직 마사 아미니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알파고 안 그래도 이란이 이제 슬슬 풀어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히잡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마찰이 많으니까 오늘은 장관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직원 여자분들이 살짝 이렇게 여기를 덮었지 앞에는 열려 있었어. 근데 1년 이후에 마사 아미니 사건이 터졌어요. 저 그때 물어봤어요. 형 이 사건이 뭐냐? 알파고 다들 지금 멘붕이에요. 어쩌다가 이 일이 벌어졌는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마사 아미니는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래서 정교 경찰이라는 아줌마가 와요. 너 히잡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쓴 거야? 근데 그분이 쿠르드족에다가 좀 살짝 사회주의 계열도 있어요. 운동. 너는 나한테 나댈 수가 없어. 이거 나야 뭐며 하다가 둘이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보통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정교 경찰이 와서 나대요. 젊은이 히잡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거 원래 이란에 평상시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애초부터는 그 경찰이란 그 정교 경찰 아줌마랑 마찰을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마사 아미니 젊은이를 체포해요. 왜냐면 항의를 했어요. 체포하고 끌려가는 그 영상들을 다 이란 정부가 풀어줬어요. 터졌구나. CCTV를 다 풀어줬는데 자꾸 마찰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이란의 경찰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이 있으면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강경하게 권위주의 국가이니까 감히 국가에다가 이렇게 항의하냐? 때렸다가 죽었어요 여자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애초부터는 그 여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여자가 너무 강력하게 하다. 근데 사실 여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냐면 이란 측도 얘는 일부러 이걸 했다. 의도적으로. 그 소수민족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시위가 어디서 터졌느냐? 수도에서 터졌어요? 쿠르드족이 터진 게 아니에요? 쿠르드족하고 아제리족에서 시위들이 터진 거예요. 수도에서는 크게 시위가 없었어요. 크게. 수도에서는 별로. 있었는데 빨리 사그러졌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족 감정이 개입됐구만요. 그래서 이란이 그걸 너무 예민해요. 소수민족 반란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마사 아미니 사건을 히잡 시위로 보는 것보다는 소수민족 시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하메네이 정권은 신정체제로 이란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 아니다. 신적 제재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 중인데 히잡에 대해서 풀어줄 뿐이다. 지금은 대해서. 이란 길거리들에서 지금 여행 유튜브들을 가고 있고 이란에서 인스타를 쓰는 여자들의 인스타 스토리에 들어가시면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히잡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 경찰이 사우디에도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아직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아체이라는 동네에도 있고요. 아체. 아무리 말이 이슬람 공화국이더라도 파키스탄하고 모리타니아에 종교 경찰이 없어요. 현재 있는 거는 3군데 합치면 4군데 그 아체까지 하면. 근데 모하메드 빈 살만이 정권을 잡자마자 종교 경찰의 힘을 뺐어요. 인력도 줄였고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지금 종교 경찰 돌아다니진 않아요. 거의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제가 사우디 4번 갔는데 종교 경찰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우디도 지금
히잡을 안 쓰면 법적으로는 안 걸리네요. 예전에는 종교 경찰이 히잡을 나대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도 뭐 빈살만 이전에도 종교 경찰이 와서 히잡 안 쓴 여자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율법. 술 마시고 있느냐 안 마시니까 있느냐 아니면 여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둘이 결혼 상대자이냐 아니냐 이걸 탐색했었어요. 아니면 네. 축구하고 있는데 아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종교 경찰한테 야 얘들아 예배 시간인데 여기서 뭐하냐 빨리 일단 예배하고 다음에 축구를 해야지 이런 거를 단속했어요. 아, 잠깐만. 우리는 시간 되면 다 그냥 메칼 향해 사는 줄 알았더니 그때 막 축구도 하고 놀고 그래요? 아 저는 예를 들면 그 시간 구간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우디는 한벨리파 안에서 와하비거든요. 저는 하네피파예요. 그 이슬람 종파들 중에서 제일 수니파 부드러운 네. 수니파에서 제일 부드러운 파인데 네. 어차피 그 구간 안에서 언제든지 하면 돼요. 아, 딱 정해진 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네.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3시 안에서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우디는 한벨리파 안에서도 와하비니까 강해요 그게? 그 사람들 그냥 예배 소리가 울리면 가서 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알파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그래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리반. 맞아요. 종교 경찰 지금 거기도 생겼어요. 다시. 뭐 회초리 때리고 막 그러더만. 네.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다들 가서 예배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알파고는 일부 다처제를 그 할머니 때도 약간 특이하게 본 거고 케날 파샤 이후니까 실제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기억을 거의 못 하겠네요. 그러면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얘기가 이미 1800년 때 이집트 중심에 있는 이슬람 신학자들이 다 거론하고 끝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엔 전쟁 많았고 가부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가부채로 있는 것보다는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자가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일부 다처제는 이미 돈이 많은 남자들이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20명, 30명. 이슬람이 와서 야야야 30명까지 아니야. 많아도 4명까지야. 하면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슬람 이후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단계별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자 아니라면 그 제도를 도입하기도 힘들어요. 조선시대 때도 축첩제도라 그래서 양반들은 첩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첩의 권리가 뭐 있어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너는 예를 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인의 이런 권리가 있어요. 아 부인의 권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19세기 중순부터는 사람들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일부 다처제 시대가 죽었다가 봐야 된다고 그 당시에 있는 신학자들이 얘기했고 그 이후로부터 줄였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부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부인이 많고 본인 엄마가 아빠의 셋째 아니면 둘째 부인이에요. 맞아요. 빈살만은 부인이 하나예요. 예. 가질 생각도 없고. 아메드 샤라 그 시리아 예, 전직 예. 그 뭐지 IS 예. 어디 갈 때는 여러분 말고 없어요. 유일한 부인이라고 부인으로 보여줘요. 시리아 지도자도. 예.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던 거. 네. 사실은. 이슬람이 그것을 법제화. 제도가 없는 뭔가를 제도를 만들고지 근데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 좀 해라. 야 남자니까 부인 많이 가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착시가 많네요. 부인은 마음대로 가져도 돼. 히잡은 반드시 써야 돼. 그거 다 착시네요. 정말 사실상. 1차 대전 이후로부터 이슬람 문명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엘리트 계층이 개국주의 시절을 걸치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는 무식한 사람들 손에 넘어갔어요. 아. 무식한 사람들 손에 넘어가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교리, 이상한 생각, 이상한 방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몰락하는 문명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모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학 아시다시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불교는 너무 좋아요. 근데 동남아에 있는 X 나라에 가면 거기 있는 불교는 망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어디 나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네, 어디 나라인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불교는 너무 세련돼 있고 너무 좋고 진짜 뭐 그 얘기를 너무 했어서 예전에 불교 방송했을 때 스님 제가 혹시나 튀르키예 가게 되고 거기서 시장하면 당신들한테 내가 땅을 주겠습니다. 사찰 하나 세워주세요. 그 제가 아주 아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머리 깎을래요? 자, 근데 하나만 더. 근데 그 사촌 간의 결혼은 가능하죠, 지금. 예, 그거는 가능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모유를 마시면 결혼 못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박사님의 딸내미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
예를 들면 제가 박사님의 딸내미를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내 학교 때 만났다면. 근데 어렸을 때 박사님의 부인이 나를 제가 아기였을 때 갓난 아이였을 모유를 먹였다 모유를 먹여서 내가 박사님의 딸이랑 결혼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의 부인의 어린 여동생이 있으면 그분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나의 여동생하고 이모가 되는 거예요. 모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사촌 간의 결혼 트리케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옛날만큼. 왜냐하면 사촌 간의 결혼이 왜 있었냐면 재산의 분배예요. 재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슬람 이전에 여성의 상속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아니야. 여자들한테는 상속권이 만들어놨어요. 그 코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딸내미도 재산을 받아야 된다. 자, 그때부터는 뭐야? 그러면 내가 나의 재산을 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가서 다른 집안이랑 결혼하면 나는 김씨 집안인데 최 씨에다가 나의 물건을 뺏어가네? 그러면 남동생의 아들이랑 결혼해야지 나의 재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지? 이슬람이 가서 사촌 동생 결혼하라고 해서 생긴 거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유목문화 이런 농경문화 이런 거 관계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트리케는 가능은 한 거지 권장되거나 점점점 사라지는 문화예요? 아니 이거는 종교적인 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종교에서는 결혼해 추천합니다. 언급되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그냥 그렇게 돼버렸을 뿐이지 도시에서는 없었고 농경 사회에 있었고 지금 다 모든 사회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간의 결혼 이게 뭐 이슬람 사회의 특징이다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이고 이슬람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깝고도 먼 종교입니다. 알파고 기자님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